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 제목에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 행복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수업 순서는요, 아마 3차시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작가 및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소설의 발단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중간 부분, 생략대 부분의 이야기와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교과서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말 부분과 학습 활동으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운몽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구운몽이라는 소설은 서포 김만중이 귀양지에서 어머니 윤씨 부인의 한가함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하룻밤 사이 창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도 있는데요. 중국에 사신으로 가게 된 김만중이 중국 소설을 사오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잊어버려서 돌아오는 길에 부랴부랴 이 작품을 지어드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둘 다 이야기에서 공통된 거는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만중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과 효심이 좀 특별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김만중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그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히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만중이 귀향을 갔던 건 이제 숙종 때인데요. 장희빈과 숙종의 그 일화가 좀 유명하죠. 그 상황에서 아마 좀 바른 소리를 했다가 귀향을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실 것 같고요. 이재라는 사람은 구운몽의 큰 뜻을 대지라고 부르는데 큰 어떤 가르침 내지는 주제는 인생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이라는 데다 두었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중심인 공사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런 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가져온 거고요. 김만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정축 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우셨고요. 여기 보면은 좀 궁색한 그런 그 상황이었지만 자녀들의 그 교육에서만큼은 비싼 서책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구해서 읽게 하고 하는 그 학업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많이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되게 이른 나이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뭐 진사 1등으로 합격하기도 하고 해서 29살의 나이에 정시문과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귀향을 가서 좀 그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 전까지는 실제 정계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김만중이 중요한 이유는요. 문학 이론을 또 펼쳤어요. 이분이 뭐 정치만 얘기하고 유학 학자로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통해 시문을 짓는다면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말에 대한 어떤 그 자각, 주체성의 자각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타국지언,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철이 지은 삼인곡 같은 작품의 그런 한글 가사를 구런의 이소, 이제 중국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작품에 견줄 정도로 견주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와 소설에 대해서 상당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시 유학자들은 소설을 그 명칭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소설이라는 게 작은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이렇게 보던 그 관점에서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통속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가진 예술적 기능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했던 분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소설을 창작하기도 했는데요. 구운몽 외에 사시남정기라는 작품이 또 유명합니다. 이 사시남정기는 숙종과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관계를 소설화한 그런 작품으로 또 실제로 어떤 현실의 변화에도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또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운몽의 창작 배경과 작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구운몽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시대의 어떤 판타지 소설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고전 소설의 특징과 구운몽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주인공이 어떤가, 어떤 인물이 등장하나라고 보면 제자 가인이나 영웅적 기질을 지닌 주인공이 많습니다. 이 구운몽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도 여기에 딱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진이라는 인물은 젊고 총명한 승려인데요. 성진이 꿈속에서 이렇게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소유도 문장과 무예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외적도 잘 무찌르고 오랑캐를 뭐 싸워서 무찌르는 것도 있는데 그냥 글 하나로 이렇게 딱 보냈더니 막 무서워 벌벌 떨면서 물러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뭐 연애할 때도 물론 이제 시를 써가지고 여자들의 마음을 얻고 하는 부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고전 소설의 또한 사건 전개가 보면 비현실적이고 우연에 의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운몽에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비현실적이에요. 사실 꿈으로 설정된 부분이나 현실로 설정된 부분이나 다 비현실적입니다. 보시면 자 배경 고전설의 일반적인 배경은 중국을 많이 이제 배경으로 하고 간혹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도 있는데요. 구운몽은 중국,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술의 특징과 거의 이제 맞게 가고 있죠. 주제와 결말을 놓고 보면 고전술의 일반적인 특징이 대체로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지니고 주인공이 결국 고난을 겪지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운몽도 이런 권선징악은 명확히 드러나진 않는데 주인공이 이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또 마지막에는 심지어 영적인 깨달음까지 얻는 이렇게 물질적인 부요함도 충분히 누리고 심지어 영적인 어떤 깨달음까지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원하는 또 그런 결말을 또 보여주는 행복한 결말이죠. 그런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게 고전설의 어떤 일반적인 주제와 결말과 좀 잘 맞닿아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라라는 이렇게 사는 게 착한 거야라는 그런 걸 뚜렷이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이 작품이 지닌 어떤 되게 좀 심오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인공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또는 태몽부터 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후손은 어떻게 됐는지까지 거의 전 일대기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구운몽 같은 경우는 이게 특이한 게 이제 환몽 구조죠. 그래서 현실에 있다가 이제 꿈을 꾸는 거고요. 꿈속에서는 이 양소유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거의 인생 노년기까지 쭉 일대기로 나오는데 이제 뭐 죽음이 나오진 않고요. 그 노년에 다시 꿈에서 깨는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소설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액자식 구성이다. 어떤 그 현실의 이야기가 바깥을 싸고 있고 안쪽에는 그 내용의 전개와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얘기할 때 구운몽은 이제 환몽 구조, 액자식 구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운몽의 이제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운몽의 구는 아홉 구자죠. 이 구는 인물이 9명이 등장한다는 뜻이고요. 그 성진과 팔선녀가 주요 인물입니다. 또한 구운몽의 우는요. 구름 문자잖아요. 구름 문자인데 이것은 주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 혹시 뜬구름, 구름이 사실은 보면 이제 형태가 없잖아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모양도 막 바뀌고 있다가 없다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뜬구름 같은 인생, 덧없는 인생 이런 주제고요. 부귀 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삶의 지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 주제와 관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몽은요, 꿈이란 뜻인데요.
이 작품의 구조랑 관련 있어요. 구조. 예, 이 작품이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다시 현실로 이렇게 공간을 바꿔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환몽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몽 구조라는 구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몽은 이 9사람의 덧없는 꿈 이야기 또는 9사람이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꿈을 통해 깨닫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을게요.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자, 당나라 형산 연화봉이 이제 이 공간 배경이 되는데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다 되죠. 당나라 시대 때고 형산 연화봉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건데요.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분이 이제 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위부인의 시녀들인 팔선녀는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라고 해서 용왕이 등장하고 선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육관대사 안에 스님만 나올 때는 잘 모르겠지만 용왕, 선녀 이런 존재가 나온다는 건 이 현실의 공간이 굉장히 환상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도대체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라는 공간과 꿈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좀 모호하게 만드는, 경계를 좀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자, 계속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결말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아가 맞이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성진이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용왕이 직접 대접을 몸소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진이가 그 육관대사의 아주 수제자로서 되게 불법에 대한 깨달음이 높고 이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뒤에 장면을 보십시오. 성진을 상좌에 앉히고 진찬을 갖추어 아주 귀하고 맛이 좋은 음식을 진찬이라고 해요.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술을 권합니다. 성진이 가로되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광약. 그래서 술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한다. 금한다는 뜻이에요. 마시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파괴, 계율을 깨뜨리지 못하겠습니다. 뭐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율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가로되, 성진이 거절을 합니다. 1차.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오만, 안 돼요. 용왕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권한 거예요.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이유가 뭐냐면 궁중에서의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다르다. 인간 세계랑 다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의 기운을 화창하게 한다. 술의 긍정적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성진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용왕의 말을 듣고 성진은 거절을 못합니다. 차마. 그래서 사양치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근데 먹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 맞나 싶게요. 잇따라 석잔이나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보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네 정말. 그러면서 그냥 주는 대로 다 마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 뭐 이런 것도 약간 다 환상적인 부분인 거죠. 비현실적인 얘기.
자, 스스로 깨닫기를 술 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으리요. 아, 육관대사님이 그 불법이 상당하고 이렇게 척하면 척 아니겠어요? 딱 보면 다 알겠죠. 얘가 뭐 하고 왔는지. 그래서 성진이가 이렇게 들키지 않고 싶은 거죠. 제가 술 마신 거를 이제 뭐 설명을 하면 이해하셨을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혼날까봐 이제 안 취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냇물로 내려가 옷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근데 그때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 기운도 아니요 화초 향내도 아닌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 없었다. 아주 신비로운 근데 분위기를 봤을 때 되게 이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고요. 정신이 호탕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뭔가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향기가 납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자, 다음 장 볼게요.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성진이 이제 향기에 가 뭘까? 향기가 뭘까 도대체? 그 물건이 뭘까? 궁금해서 갔습니다. 이때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제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 팔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을 놓고 공손히 재배하며 말하였다. 이제 육환장은 그냥 지팡이고요. 여보살이요. 여보살이 누굽니까? 예, 팔선녀를 가리킨 표현이고요. 뭐 선녀님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살이요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본인이 불가에 있으니까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보살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도를 닦으면 누구나 다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지에 이제 이르는 그 수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다 이제 보살이다. 잠재적인 부처님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른 거고요. 빈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소개하면서 자기가 어디 갔다 오는지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왜 같이 있을 수 없을까요? 이건 뭐 이 시대의 또 가르침 때문이기도 하고 유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남녀칠세 부동석이었던 시대니까.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굳이 이 다리로 지나가겠다고 길 좀 비켜달라고 말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팔선녀를 보고 아마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좀 말을 걸어본 것 같아요. 성진이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왜냐면은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얘네가 이따가 지나갈 거 아니까 좀 기다렸다 가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팔선녀가 답례하여 말하기를 팔선녀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인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얘네도 이제 자기소개합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남자와 여자는 같이 한 길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말을 되게 화려하게 많이 했지만 못 비켜준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성진이 말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어디로 가니?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가요.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존자는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유명한 깨달음이 깊었던 승려라고 합니다. 갈리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깊었던 그 훌륭한 승려는 이런 도술을 부렸다 이거죠.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요 화상은 성진을 가리키겠죠. 이런 표현들 여러분 주목해서 좀 보세요. 고전술에서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들이 이렇게 뭐 일관되게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다르죠. 그 성진이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빈승이라고 표현하고 팔선녀는 화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또 육관대사는 그냥 성진아하고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다 같은 인물한테 얘기하는 거죠.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지금 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저기 선녀들이랑 성진이가 서로 그냥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티키타카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웃고 있잖아요. 지금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뜻입소. 그러나 가난한 종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명주는 이제 밝은 빛을 내는 구슬인데요. 손을 들어 복사꽃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찬연히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자, 이 장면은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죠. 아까 말했던 그 선녀들이 도술 이제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도술을 보여주는 거죠. 성진이 만들어진 이 명주를 또 이제 팔선녀가 다 손에 쥐고 갔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뒤에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만 꿈의 세계에서 이들이 결국 성진과 팔선녀가 한 명씩 다 인연을 맺거든요. 부부의 인연을 맺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암시한다라고도 할 수 있죠. 보통 뭐 지금도 결혼할 때 예물을 주고 받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성진과 팔선녀가 앞으로 뭔가 인연이 맺어지겠구나,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겠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뭔가 이렇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또 여기서도 약간 황홀한 기분을 가지면서 아마 이렇게 그 이제 쭉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진은 이제 돌아오는데요. 스승님을 이제 뵀더니 스승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질문도 보십시오. 늦게 온 이유를 물어봤는데 용왕이 잡아서 그랬어요. 용왕님이 너무 저를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 그걸 만류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자, 다 말하지 않았죠? 뭘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술 마신 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는 길에 누구 만났죠? 예, 팔선녀 만났잖아요. 여자 만난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왜요? 불가에서 이제 금하는 거죠, 금하는 거. 우리의 욕망을 이제 자극한다라고 해서 경계하라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했잖아요, 얘가 지금. 말을 안 합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하여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돌아오니, 이제 선방은 참선하는 방에서 이렇게 뭔가 도를 닦고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깨달음을 얻고자 뭔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방인 거죠.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욕망이 막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부처님의 제자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오히려 욕망이 막 이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그 다음 성진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돌아와서는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자맹자의 글을 읽어요. 이거 유교죠, 유학을 해서요. 자,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요. 임금을 섬겨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된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출장 입상
중앙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깥으로 이제 변방으로 가서는 장군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거고, 들어와서는 이제 중앙 조정에 들어와서는 정승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모로보다 출세한다는 뜻이에요. 되게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일을 한다는 의미죠.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이것도 뭐냐면 관직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관직에 나간다는 뜻이고, 옥궐에 조회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출세를 얘기하는 거, 출세. 또 관련된 말이 또 입신양명이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입신이라는 게 이제 출세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널리 알린다, 양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이게 이제 행복한 거죠. 행복하게 지내고 은택의 백성에게 비치고 공명을 후세드리고, 이게 이제 입신양명의 얘기. 지금 이게 다 같이 이게 입신양명의 이제 상황을 다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이것 또한 대장부일이라.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가로친 부분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유교적인 이상이죠.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모두 이런 꿈을 꿨겠죠. 오늘날로 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스카이를 나와서 뭐 삼성이다, 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부동산도 성공하고 뭐 이런 꿈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시에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의 그 꿈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요런 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유교적인 이상은 승려로서는 어떻습니까? 승려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죠. 실행할 수 없죠. 실천에 옮길 수 없는, 불가에서 보자면 그냥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욕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제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성진이 이제 불가에서 부처님의 도를 이제 따르는 이 승려의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그런데 술을 마시고 이 여자들을 만나더니 이 세속적 욕망이 이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우리 부처의 법문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본인의 이제 따르는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 뿐이니,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 먹는 것도 되게, 왜 부처님들은 고기도 안 먹잖아요.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육류도 경계를 하잖아요. 이제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맨날 나물만 먹고 절밥 가면 그냥 또 곡물이랑 채소 이런 걸로만 먹잖아요. 아주 소박한 음식, 가난한 음식인 거죠. 두억 원의 경문과 부처님의 그 책만 보고 있고 108염주뿐이니, 일단 뭐뭐뭐뭐 뿐이니 이런 표현 자체가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네? 뭘 가진 게 없네?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빈약해 보이는 거죠.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게 심하도다. 즉,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따랐던 그 불교의 어떤 가르침, 그런 불교의 법문에 대한 회의, 의심이 이제 드는 거죠. 회의를 느낍니다. 아, 선생님이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너무 글씨가 엉망이네요. 그냥 여러분이 잘 듣고 쓰십시오. 그리고 되게 한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야 하나. 너무
참 심심하다, 너무 지루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치가 있을진 모르지만 이게 뭐냐, 이런 약간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런 어떤 회의감, 자신이 믿었던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이제 오는 거죠.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요. 이건 진짜일까요? 아니죠. 다시 보니 간 곳이 없더라. 이게 이제 욕망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욕망이 더 커지면 이제 막 그 환상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환각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성신이 크게 놀라요. 아, 내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뉘우치며 생각하되. 다음 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에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구차한 마음이라는 게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좀 정리해 볼까요? 세속적 출세와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없었는데 이제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을 해롭지 않겠는가 라고 사실 스스로 먼저 조금 잘못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잠시 흔들렸구나, 유혹에 흔들렸구나, 이런 걸 좀 느낍니다.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전단은 그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의 하나인데요. 뭐 이렇게 향을 피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여기 한번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가서 170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받은 프린트의 170쪽에 보면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랑 이게 연결이 돼요. 이 부분이. 나중에 그 부분 볼 때 좀 다시 이제 같이 이제 볼 텐데요. 거기도 이제 포단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부터 사실은 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그 뒷부분이랑 해서 여러분이 한번 조금 읽어 보시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여기 이 장면이 인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몽. 그래서 꿈으로, 현실에서 이제 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단계,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 현실 부분이고, 이 이후로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되, 심부름하는 아이가 왔습니다.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도다. 이제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니, 방장. 이제 고승이 거처하는 장소는 방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낱같이 켜고 성진을 꾸짖기를, 이제 꾸짖네요. 내 죄를 아느냐? 다짜고짜 네 죄를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진이, 이제 볼게요. 성진이 선돌 아래 내려가 꿇어앉아 대답하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사오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 장면에서 만약에 성진이 본인이 반성됐잖아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을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안 지어졌겠죠. 성진이 막 추궁을 받으니까 이제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조금도 불순히 행한 것이 없었다.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순히 행한 게 몇 개 있었죠. 그래서 모릅니다 하고 이제 발뺌을 합니다. 대사가 이르기를 중의 공부에는 3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몸과 말씀과 뜻이라. 이게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니 그리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림이니라. 이 부분의 오른쪽에 보면 이 날개 부분에도 이 질문이 나오죠. 성신이 저지른 세 가지 잘못이 무엇인가? 이 몸 말씀 뜻이라는 부분이랑 지금 뒤에 육관대사 설명한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자, 몸의 잘못은 무엇인가? 얘가 이제 술에 취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뭔가 말씀. 말로는 무슨 잘못을 했나? 이제 수작이죠, 수작. 말로 이렇게 말장난한 거죠. 지금 팔선녀랑. 아까 그 장면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좋아서 그냥 말로 서로 희롱한 거거든요. 서로 그냥 놀았다 이런 뜻이야. 희롱이란 말이 되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미 있는 말을, 무게 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가벼운 말로 서로 즐겼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선녀를 만나 언어로 수작한 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뜻에서는 뭘 어겼을까? 얘 이제 뜻은 생각이죠. 머릿속으로 한 생각인데 얘가 무슨 생각했어요? 남자로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출세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장수가 돼야 되는데 뭐 정계 진출해서 뭔가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그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을 후회했죠. 못하고 이제 쓸쓸하게 적막하게 지내는 것을 한탄했죠. 한탄한. 아 진짜 선생님 글씨가 너무 삐뚤빼뚤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 용궁에서 술에 취했어요. 이게 이제 몸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명이고 석구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수작했어요. 그리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해서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부글가의 적막한 삶을 싫어했어요. 이런 게 이제 뜻에 해당하는 잘못이다. 네가 저지른 세 가지 잘못이 있다. 라고 이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발단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를 전체 이야기 구성상 발단으로 보고요. 발단의 중심 내용은 성진이 속세의 욕망에 번뇌하다가 대사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거죠. 주인공인 성진이 속세의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면서 이게 번뇌죠. 번뇌하다가 결국 육관대사의 노여움을 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발단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 이야기를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퀴즈 좀 풀어주세요.